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죠.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돌연 입장을 바꿔 처음으로 조사에 나왔습니다. 먼저 조사 내용 살펴보고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지 기자, 조사는 일단 종료된 건가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는 오늘 오후 5시쯤 마무리됐고 조서 열람까지 해서 저녁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니 8시간 반 동안 진행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아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상 녹화는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기 전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인 만큼 특검팀은 16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혹들을 한꺼번에 짚으려면 조사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먼저 오전에는 2시간 동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캐물었고요. 윤 전 대통령이 당 공천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통화한 녹취록도 제시가 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모르는 내용이고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김 씨가 서희건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인사청탁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실을 몰랐고 김건희 씨와 인사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내용과 통혜교, 양평고속도로와 관저 의혹 등은 오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달간의 특검 수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종료를 앞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특검은 재판에서 유리한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남은 수사 기간은 불과 8일. 왜 이제야 특검 조사에 응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늘 첫 조사인데 네네. 그동안 이제 조사 거부하시다가 이번에 응하시는 이유 좀 있으실까요?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특검팀이 처음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첫 소환 조사에도 다음 날 재소환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낸 특검팀이 서울 구치소를 찾아갔지만 속옷 차림으로 저항하며 영장 집행을 무산시켰고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두 번째 집행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 내내 특검 수사를 거부하다 딱 한 차례 조사에 응한 겁니다. 그간 비협조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꾼 건 수사에 협조했다는 명분을 쌓아 본인 재판에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를 정치적 공동체이자 공범관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와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뇌물죄 추가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됩니다. 수사 종료 시한이 오는 28일로 임박한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소환 없이 기소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이어서 쿠팡 사태 속보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써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MBC가 쿠팡 미국 본사의 최근 5년치 로비 보고서 전체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로비액이 $10,000,000, 우리 돈으로 150억 원이 넘었습니다. 로비스트 인원과 금액은 물론 로비 대상도 미국 정가의 실세까지 전방위로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미국에서 로비에 몰두한 이유가 뭘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 로비 공개 페이지입니다. 쿠팡의 로비 보고서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모두 56개가 나옵니다. 전체를 확인해 봤더니 로비스트 인원과 금액은 매년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로비스트는 4명에서 출발해 올해 32명, 즉 8배로 늘었고 로비 금액은 4년 전 $101만 작년엔 거의 4배인 $387만, 우리 돈 약 57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올해도 3분기까지 $251만, 37억 원을 썼습니다. 5년간 로비 총액은 $1,000만 넘습니다. 무려 약 154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로비 대상도 점점 늘어나 초기엔 상무부와 USTR, 국무부, 연방 상원과 하원을 상대로 하더니 이후 백악관 NSC는 물론 재무부와 농무부로까지 전방위 로비를 했습니다. 특히 올 3분기 쿠팡 INC의 자체 보고서에선 한국 시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미국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쿠팡의 인프라를 더 많이 활용하게 하겠다는 점을 로비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 정부가 무역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인데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을 한국에 압박하는 것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비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대목은 더욱 주목됩니다. 한 외부 업체에 로비를 맡긴 올해 보고서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수석 보좌관을 상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인사의 최측근을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접촉해온 겁니다. 또 다른 실세인 알렉스 웡 전 NSC 수석 부보좌관은 쿠팡 로비스트로 직접 나섰습니다. 웡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쿠팡 INC 로비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 국회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듯 쿠팡은 미국에서도 로비의 양과 범위를 크게 키웠습니다. I think we're the largest private fulfillment e-commerce company in the world. We have essentially built out an Amazon-like fulfillment network. 이런 쿠팡은 최근 워싱턴 DC에 대관 사무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3,300만 명의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미국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로비엔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추가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조사는 오늘 새벽까지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가하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구매한 건 문제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난 적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 터널 추진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금품이 오간 것으로 의심받는 시점은 2018년 무렵.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시효가 끝났거나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늘어나지만 오간 금품이 3천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시계 가격에 따라 수사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시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전 의원 조사는 경찰 특별전담 수사팀 출범 8일, 압수수색 나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3명 규모로 시작한 수사팀은 회계분석 요원 2명을 보강하고 3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금품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은 오락가락해 수사의 관건은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자금 추적을 토대로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지난 2주 많은 부처 공무원들이 잔뜩 긴장한 시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직설 화법으로 화제가 된 부처 업무 보고가 해수부 한 곳만을 남겨두고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송곳 질문으로 국정 전반을 챙기는 모습이 시원스러웠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일부 발언들은 다소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무보고 2주차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직설적 화법은 계속됐습니다. 어설픈 대답엔 어김없이 쓴소리가 나왔고 거의 부분은 정말로 나쁜 거고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불참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해서는 기분 나빠서 안 나온 거냐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건가요? 독립기념관이 원래 추구했던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사들의 관행을 지적할 때는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했고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이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요? 1,00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어 직원이 재판장에 서야 했던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를 따졌습니다. 전에 초코파이 1,000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시원스러웠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동북아 역사재단을 애둘러 비판한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은 결과적으로 역사학계의 반발을 불러왔고 당군 환단고기 그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이 대통령이 말이 기시네요라고 지적했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의 논쟁은 정치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가 매우 높았다며 대통령이 공직자와 토론하는 형식의 국정 운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혹시 나올 말실수에 대해 참모진들의 부담감이 꽤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처 업무 보고는 다음 주 화요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중년 남성들은 물론 요즘은 젊은 남성들까지 걱정하는 게 바로 탈모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건은 건강보험 재정이죠.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탈모 성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의 한 병원. 8개월째 탈모약을 먹고 있다는 이 환자는 올해 20살입니다. 수능 이후로 정수리부터 점점 탈모가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머리인 사람이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이제 선례가 있어서 그런 부당한 차별이 있을까 봐. 실제로 이 병원 환자 3명 중 1명은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20, 30대 분들은 정말 생존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외부 활동에 너무 지장이 생기고 그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 우울증도 생기고. 지난 16일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만 내거나 혜택도 못 받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원형 탈모증 같은 질환성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를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까지 넓혀주자는 건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아무래도 유전적인 탈모가 훨씬 많은 많다.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를 전부 다 급여 적용하면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까?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질환성 탈모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는 24만 명, 잠재적인 탈모 환자는 최대 1,000만 명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탈모에 급여가 확대 적용될 경우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되는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탈모보다도 훨씬 더 급여화를 빨리 해야 될 비급여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한의사협회도 중증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중심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가해자를 포함한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번화가, 검은색 옷차림에 팔다리 보호장구를 착용한 남성이 태연하게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던지기 시작합니다. 연막탄입니다. 천천히 사람들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에 쥔 흉기를 휘두릅니다. 报警报警报警报警快点报警 어제 오후 타이베이 중앙 지하철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이 지하철역부터 시작해 근처 백화점 안까지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연말거리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他用重物敲了我的肩膀，然后我就赶快，他就整个人往那个成品里面冲进去，对，然后里面的人就开始尖叫。 3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다쳤고 범인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가 백화점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는 27살 장원이란 이름의 전직 군인으로 최근 예비군 훈련 불응으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만 경찰은 온라인에서 연막탄 등을 사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범인이 숨져 정확한 동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가족들과도 2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기차역과 공항, 상업지구 등 전국 주요 장소에 대한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오늘 대구에선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던 승용차와 버스가 부딪혀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에선 10대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한솔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버스도 유리창과 전조등이 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연호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대거 나와 있었는데 포르쉐는 전면이 반파 비슷하게 차량이 많이 부서진 거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와 60대 버스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버스 승객 등 10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직진 중이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마주오던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제주시 오라동에서는 10대 고등학생 2명이 함께 탄 오토바이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한 남학생 1명은 중상, 운전한 남학생 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몬 10대 남학생이 사고 당시 무면허 음주 상태였던 것을 확인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유럽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 폭스바겐이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빠른 성장에 독일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붉은색 자동차 몸체가 조립대 위로 내려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지막 자동차입니다. Danke für 24 Jahre Automobilbau in der gläsernen Manufaktur.
독일에 있는 공장이 폐쇄된 건 폭스바겐 88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위기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8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실적 악화는 공장 폐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2곳을 추가로 폐쇄하고 3만 5천 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아우디는 독일 내 직원의 15%에 달하는 7,500명을, 메르세데스벤츠는 3만 명의 직원을 내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독일 자동차의 위기는 중국 자동차의 급격한 성장 때문입니다. Alle Autobauer aus Deutschland die gleichen Herausforderungen, nämlich dass eben die chinesischen Autobauer ihnen ihre Kundinnen und Kunden abgeworben haben. 유럽차 절반 가격의 전기차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은 무서운 속도로 독일과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By 2026, we will double in size, reaching 2,000 stores across the continent. 여기에 전기차 개발에서 뒤처지고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대미 수출도 줄었습니다. 유럽은 중국산 자동차에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오는 2035년까지 전기차로 완전 전환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등의 대책을 뒤늦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와 튀르키예 등 유럽에 직접 생산 공장을 지으며 물량 공세를 준비하는 중국차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급속한 몰락은 결국 중국산 자동차와 경쟁하게 될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초능력, 염력이라고 하죠. 영화나 상상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현실에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한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건데요. 베이징 이필이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爸，我们出去走走吧。轮椅已连接。 3년 전 사고로 목을 다쳐 전신이 마비된 장모 씨가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보호자는 옆에서 나란히 걸을 뿐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조작하지 않습니다. 손발을 쓸 수 없는 장 씨가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先生，你好，你的外卖到了。 배달 음식을 받아오는 일은 가족 대신 네발 로봇에게 시키면 됩니다. 장 씨가 생각만 하면 로봇의 명령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만으로 휠체어나 로봇 조작이 가능해진 건 장 씨가 지난 6월 머리에 칩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칩에 달린 머리카락 지름 100분의 1 정도 되는 전극이 뇌신경세포의 전기 신호를 포착하면 칩이 디지털 정보로 바꿔 외부 컴퓨터로 송신하고 정보를 해독한 컴퓨터가 로봇 같은 기기에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생각이 칩을 통해 로봇 등 외부 장치를 움직이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 이하로 사람의 일반적인 처리 속도인 0.2초보다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这个其实就接近于我们控制自己肢体，当我们非常熟练之后，我根本不用消耗，我可以边开车边聊天等等。 칩을 머리에 심은 뒤 장 씨는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무인 자판기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일인데 생각만 하면 화면 속 커서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钱不多，攒起来给儿子读大学，这是我作为父亲的责任。 연구진은 또 루게릭병 환자처럼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생각을 음성으로 바꿔 대화할 수 있도록 뇌에서 입술이나 혀에 보내는 신호를 분석하는 데 기술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맛을 전면에 내세웠다는데요.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기 위해 글로벌 OTT들이 앞다퉈 한국적 소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수십 년 경력의 요리 고수도 탈락입니다. 미슐랭 스타도 탈락입니다. 맛 앞에선 모두가 공평합니다. 국내 최정상 요리사와 제야의 고수들의 불꽃 튀는 요리 대결. 지난해 우리나라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흑백 요리사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공개되자마자 미국과 독일 등 28개국에서
TV쇼 부문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새로워진 경연 방식. 이번엔 한국의 맛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원주 오설입니다. 가평자씨입니다. 특산물을 재료로 한 다채로운 한상으로 전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 좀 잘 알려진 특산물도 있지만 품질도 좋고 우수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특산물은 뭐가 있을까? 직접 빚어내리는 전통주와 각종 나물, 사찰 음식까지 한식 요리사들이 전 시즌에 비해 대거 참여했습니다. 우리 한식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우리 문화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번에 끌어내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내년 상반기 무속인과 사주 전문가 등 운명론자 49인이 펼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와 파묘로 새롭게 부상한 한국 무속을 예능에 접목한 겁니다. In Korean culture, we call them occult and spiritualism, but you guys kind of embrace them in all your culture and everything that you do. It's kind of interesting to me. K-팝 아이돌, 유명 배우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벌이는 뷰티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음악, 스포츠 등 보편적 소재로 참여자들 간 경쟁과 갈등에 초점을 맞췄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이에 지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K컬처는 그 자체로 신선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송성문 선수의 샌디에이고 입단이 임박했습니다. 앞서 미국에 진출한 후배 이정후, 김혜성과 같은 서부지구에서 뛰게 됐네요. 이명록 기자입니다. 포스팅 마감을 사흘 앞두고 어제 저녁 출국한 송성문. 곧바로 미국 현지에서 샌디에이고와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이 예상한 조건은 3년간 1,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92억 원입니다. 메디컬 테스트 등 마지막 절차가 남았는데 김하성을 영입하기도 했던 샌디에이고 단장은 앞서 포스팅한 키움 선수들처럼 송성문을 계속 관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last 2 years especially, he's taken his game to a different level. Won a Gold Glove over there at third base. He can throw. He has the ability to hit fastballs, and he's been on the heater over there. And he's been really a super productive player. 히어로즈 출신으로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에 이어 6번째로 빅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MLB.com 등 현지 언론에서도 송성문의 샌디에이고 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내야 유틸리티 선수나 주전 2루수로 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you put Ha-Seong Kim's numbers in the Korean League up against this guy, that gives me a pretty good projection. 공교롭게 샌디에이고가 키움 후배인 이정후의 샌프란시스코, 김혜성의 LA 다저스와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속해 만약 송성문이 메이저리그에 안착한다면 내년에 각각 최대 13번씩의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에선 데뷔 첫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허운 선수의 원맨쇼를 앞세운 KCC가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쿼터에만 3점 슛 3개를 꽂아 넣으며 절정의 슛 감각을 뽐낸 허운. 2쿼터에선 화려한 개인기로 동료들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수비를 절묘하게 뚫어낸 속공 패스에 림으로 뛰어가는 동료에게 정확한 타이밍으로 전달한 어시스트까지. 포인트 가드 역할 제대로 해내면서 점수차를 2자릿수로 벌렸고요. 후반에도 계속 득점과 어시스트, 리바운드를 차곡차곡 추가해 결국 경기 종료 2분 13초 전 개인 통산 첫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습니다. 본인도 기록 달성을 상당히 신경 쓴 것 같죠. 25점, 12어시스트, 10리바운드를 올린 허훈의 맹활약에 힘입어 KCC는 손오를 27점 차로 꺾고 5연승 행진을 질주했습니다.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최가원 선수의 화려한 공중묘기입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종일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은 마치 봄이 된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제주 서귀포는 무려 22.5도까지 올라 12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김해가 20.1도, 고흥도 18.7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3도, 체감온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의 체감온도 영하 15도, 제천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이 2도, 광주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사라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는데요. 찬바람이 내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대구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2도, 전주 5도, 부산 8도로 오늘보다 8도에서 15도가량 낮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크리스마스에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